오늘 사연은 북한 여성 보위부 대좌 중 최초로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압록강을 넘던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수없이 팔려가던 눈물겨운 시절. 우리는 뉴스를 통해 그 안타까운 비극을 접했지만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최고 권력기관인 보위부가 그 추악한 인신매매 거래의 배후에 있었고, 진실을 목격한 억울한 여성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보위부 신문실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이 거대한 악행의 증거를 찾아낸 한 여성 간부는 과연 어떤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순옥입니다. 북한 국가보위부 출신 탈북자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보위부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23세 보위부에 들어가 20여 년을 버텼고, 여자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다는 대자 계급까지 올랐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탈북을 했는지 다들 여쭤보시곤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왜 목숨을 건 여정을 감행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북한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주 길고 힘겹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거든요. 저는 대동강이 굽이치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 손을 잡고 모란봉 언덕을 오르곤 했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언덕 아래로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던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겨울엔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강가에 나가 썰매를 탔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언제나 따끈한 강냉이죽을 끓여 놓으셨죠. 그때는 그 풍경이,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호가 여자라서 더 독하게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2배는 잘해야 반만큼 인정받는 게 세상 이치야.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모든 일을 악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늘 첫째였고 조직 생활에서도 뒤처진 적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에 들어간 건 23 되던 해였어요. 여자가 보위부에 간다니까 동네 어른들이 혀를 찼습니다. 계집애가 무슨 보위부냐고들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오기가 됐습니다. 저는 남자 동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가족과 밥 먹을 시간에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20여 년을 버텼더니 어느 날 대자 계급장이 제 어깨에 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어요. 북한에서 여자로 보위부 대자까지 오른 사람이 전에 없었으니까요. 저도 그때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중앙당에서 표창도 받고 넓은 간부 아파트에서 살고 배급도 제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줌 사려고 아우성 칠 때도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주변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저도 딱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눈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면 사람이 의심을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체제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게 당연히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 말씀대로 독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다 내 실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체제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꽤 긴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보위부 중앙청사에 중국공안 방문단이 온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상부에서는 접견 자리에 저를 반드시 참석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북중 협력 실무 회의 자리였는데 저는 당연히 논의에 참여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자면 그 정도 역할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며 자료를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질문이 나올까 싶어서 관련 수치까지 줄줄 외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그게 제 낙이었거든요. 일, 오직 일.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전부였어요. 아들 녀석은 군에 가 있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게 그때 제 일상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제일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계급장도 반듯하게 달고 머리도 흐트러짐 없이 올렸습니다. 청사복도를 걷는데 후배 보위원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붙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여느 날처럼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당 선전부에서 나온 간부 하나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대자 동무, 오늘은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발언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새워 준비한 자료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간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짧게 말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여성 간부가 이 자리까지 올랐다는 걸요. 그 한마디가 온몸을 타고 싸늘하게 내려갔습니다. 회의 내내 저는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중국 공안 간부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아마 어딘가 선전 자료에 제 얼굴이 박혔겠죠. 실제 발언은 저보다 계급이 낮은 남성 부하가 다 했습니다. 결제도, 논의도, 악수도 전부 그 사람 몫이었어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웃는 얼굴만 하고 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쇼윈도에 예쁘게 차려입고 서 있는 마네킹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마네킹. 그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20여 년이었어요. 명절도 반납하고 주말도 없이 남편 기일에도 일찍 자리를 떴던 그 세월이요. 남들이 계집애라고 비웃을 때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쓸 인형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독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체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웃으며 앉아 있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잘 안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 잔, 두 잔 넘기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이 체제가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봤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신문하고 처형 명령서에 도장 찍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였던 걸까?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랫동안 꼭꼭 닫아두었던 문 하나가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여전히 청사에 출근했고 후배들에게 경례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지시를 내렸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뭔가 한번 삐걱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그 간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그 말이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려다가도 불쑥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사 관련 내부 문건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하고 처형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던 여성 탈북자들의 기록이었어요. 몇 건을 들여다보다 보니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탈북 경위가 비슷한 여자들이 유독 특정 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압록강 근처 특정 마을 출신들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정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서류를 뒤지고 이름과 날짜와 구역을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그러다 마침내 찾아낸 문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마을 일대에 오래전부터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을 중국으로 넘기는 인신매매였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농촌에 팔려가는 북한 여자들 이야기요. 그 거래를 뒤에서 주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자들이 다름 아닌 보위부 간부 몇 명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보위부 사람들이 뒤로는 자기 나라 여자들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거래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 거래 상대로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온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 여자들이 살아있으면 비리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간부들은 그 여자들을 탈북 시도자로 둔갑시켜서 보위부에 잡아들인 겁니다. 탈북을 하려다 붙잡혔다고 꾸며버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린 죄, 그게 전부였어요. 그 여자들의 입을 영영 막아버리려고 저한테 데려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여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왜 강을 건너려 했냐고, 누구와 접선했냐고 다그쳤어요. 그 여자들이 울면서 아무 죄도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다 발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늘 하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제 손으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실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여자, 제발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던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던 여자. 저는 그 얼굴들을 죄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고발하면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문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저는 그 여자들의 죽음에 영원히 공범으로 남는 거였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그 얼굴들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문건을 본 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출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후배들과 회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발을 해야 하나, 모른 척을 해야 하나. 근데 사실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어요. 보위부에서 20여 년을 일한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고발하면 제가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되는 게 그 세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가장 믿던 후배 보위원 하나가 어느 날부터 저를 이상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출근길에도 점심때 구내식당에서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누가 미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틀림없었어요. 저는 어느새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집 전화도 이상했어요.
수화기를 들면 아주 미세하게 잡음이 섞였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남의 전화를 도청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잡음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 전화를 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그 문건을 들여다봤다는 걸 누군가 알아챈 거였습니다. 보이부에서 누군가를 숙청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징조들이 먼저 옵니다. 미행이 시작되고 전화가 도청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면 내 자리가 없어져 있는 것.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왔던 일이었어요. 이제 그게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평생 남을 가두고 신문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생각을 했어요. 군복무 중인 그 녀석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끌려가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북한에서는 가족도 함께 죄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면 아들도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그 아이만큼은 이 체제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이제 독하게 살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도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감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 자리에서 끝이니까요. 저는 태어난 척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웃으면서 후배들과 얘기하고 회의에 들어가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속으로는 매일 밤 탈출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적이 평생 없었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신문했던 그 여자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들키면 죽는다는 공포를 가슴에 안고 매일을 버티는 그 느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건지도요. 보이부 대자로 20여 년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피해자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 그 시간이 되어서야 온몸으로 느꼈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미행하던 후배 보위원이 며칠째 보이지 않았어요. 감시가 잠깐 느슨해진 거였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척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짐을 쌌는데 가방 하나였어요. 평생 모은 것들 중에 챙긴 건 딱 3가지였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1장, 아들이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 1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 조금. 나머지는 다 두고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시는 이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뗐어요.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살아볼게요. 두만강에 도착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겨울 강바람이 뺨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은 군데군데 얼어 있었고 얼지 않은 곳은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강을요. 제가 수십 명을 잡아들였던 바로 이 강 말이에요. 탈북자들이 강을 건넌다는 첩보가 들어오면 저는 보위원들을 이 강가에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에 반쯤 잠긴 채 떨면서 건너오는 걸 기다렸다가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 보고 있겠다 싶었습니다. 발을 강물에 담그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발목이, 무릎이, 허리가 차례로 잠겼어요. 한겨울 강물이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들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문실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들 얼굴이었어요.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여자,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던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여자. 저는 그 여자들한테 이 강을 왜 건넜냐고 다그쳤습니다. 이제 저도 똑같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물속에 서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도 억눌렀습니다.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한참 후에야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다시 발을 뗐어요.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워서 우는 건지 살았다는 안도감인지 그 여자들한테 미안해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흘렀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강을 건넌 직후부터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에요.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끝이에요. 탈북한 보위부 대자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처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을 건넌 뒤에도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강물에 젖어 얼어붙은 채로 그냥 걸었어요. 사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눈앞이 흐릿해지는데도 그냥 걸어야 합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벅했어요. 연변 조선족 마을 근처까지 왔을 때였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서 신발 안에 피가 고였어요. 쓰러지기 직전에 한 집 처마 밑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잡히면 잡히는 거지.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어준 건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쓰러질 듯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어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해주고 따뜻한 밥도 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 한 그릇 내미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그 밥 한 그릇에 목이 메었어요. 며칠을 그 집에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 방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를 봤습니다. 젊은 여자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알아봤습니다. 제가 신문했던 여자였어요. 몇 년 전 처형 명령서에 제가 직접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를 먹이고 재워준 그 여자는
제가 죽인 사람의 언니였던 거예요. 언니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불쌍한 탈북자인 줄만 알고 따뜻하게 맞아줬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언니는 동생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밥 먹어라. 언니 여기 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언니 손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언니 집 이불을 덮으면서 저는 매일 밤 죄인이 됐어요. 아무 죄도 없이 제 손에 죽어간 그 여자가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새벽 저는 편지 한 장을 썼어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당신 동생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동생 사진 앞에 올려놓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니 집을 나온 뒤로도 한동안은 중국에 숨어 지냈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식당 그릇을 닦기도 하고 밭일을 돕기도 했어요. 평생 계급장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게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히려 편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아무 계급도 없이 그냥 밥 한 끼를 위해 일하는 살. 그게 더 사람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부 대자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머리 위를 맴돌았어요. 단속반이 뜬다는 소문만 돌아도 숨어야 했고, 길을 걷다가 공안 차량만 보여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루트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라고 했습니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은 많이 못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문제는 태국이었습니다. 밀림을 직접 걸어서 통과해야 했어요.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밀림에 들어선 첫날부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50이 넘은 몸으로 산길을 걷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올랐어요. 함께 걷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었어요. 저보다 훨씬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넘어지면 일어났고 일어나면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저는 아들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혁아, 혁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저를 걷게 해줬어요. 밀림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도,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아들 이름 하나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빗속에서 걷다가 저 혼자 잠깐 일행을 놓쳤습니다. 깜깜한 밀림 속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렸고 빗소리가 사방을 둘러쌌어요. 그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일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북한에서 태극기는 적의 상징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날 그 태극기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정말 살았구나 싶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쳐 가는데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내가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공항이 어찌나 넓고 밝던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달랐고 간판 글씨도 낯설었어요. 같은 한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지 북한 말투로 물어봤다가 직원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참을 서로 쳐다봤던 기억도 납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국정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절차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제 신분, 직위 담당했던 업무들을 진술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직접 처형에 관여한 사람들 명단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이름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여자, 아이들한테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던 여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여자, 그리고 연변에서 저를 재워줬던 그 언니의 동생, 복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서울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랐고 버스 타는 법도 한참 배워야 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밤중에 배가 고프면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여기선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걸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지금도 밤이 되면 북에 있는 아들 생각을 합니다. 잘 있는지, 밥은 먹는지, 어미가 탈북했다는 걸 알고 있는지, 언젠가는 꼭 데려오고 싶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죽인 그 여자들 묘소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